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 지금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또 그분들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 귀한 시간 아깝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시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분이 넘게 신청을 하셔서 이 현장에서도 50분만 제한을 하신 걸로 아는데,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저는 한 분이든 100분이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폐해가 되실 수 있어요. 시작은 하겠고요. 이게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3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에 1차 6개월 과정 잠깐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근데 그 6개월 시즌 1이라고 흔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여기 지금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20분 넘게 의욕이 앞서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니까 몇 분 안 남아서 출석률이 저조해서 끝까지 하시던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조금 인원을 확충을 하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간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회장님께서 카페 리더께서 공지 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드릴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공부를 처음에는 답답해서 시작을 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이제 흥미를 갖고 호기심이 생기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두려워요. 알면 알수록.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려움이, 자, 4개. 이 두려움에 내가 굴복되느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즐기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면 알수록 두려워야 되고요. 여기 안 오신 분들, 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물론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분야든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전달하는 걸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저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자료를 준비해드린 게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들으시면서.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뒤에 다 연결이 되고,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리시면 쉬는 시간이나 별도로 질문을 하시고 이 리듬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 자, 자료를 기본 교재와 또 보충 자료와 주 자료 해서 보충 자료 7페이지를
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기본 교재와 더불어 5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보십니다. 먼저 등기부 보충 자료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등기부 보시면 1페이지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8년 10월 23일자로 되어 있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판례나 이런 등기에서 실명으로 되지 않고 비실명된 거를 몇 년씩 찾아서 다 복원을 시키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좀 외부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개인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주소가 유출이 되면 누구든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잘 보시면서 순위번호나 거기에 소유자 이런 정도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순위번호 2번의 소유권 이전 주식회사 순위번호 2-1번 금지사항 등기 이런 내용들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제 토지에 등기를 하는 거와 건물에 등기하는 게 근거 법률이 다르죠. 그런 부분도 많이 보셨을 거고 순위번호 4번과 7번을 주목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민사집행법 78조 2항에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이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가 강제경매이고 2호가 강제관리입니다. 그래서 강제관리 부분도 별도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순위번호 4번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는 내용이에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순위번호 7번 같은 경우는 강제관리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건물, 상가 특히요. 상가 건물이 30억, 40억 되는 세종에도 많이 있죠. 그런 상가 건물에 겨울에 수도가 보일러가 동파돼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안 주세요. 월 차임은 수천만 원씩 나오는데도. 근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그 200, 300을 받자고 경매 신청을 하자니 선준위에 10억, 20억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경매 신청을 한다 해도 남을 가망이 없는 무의미한 경매라 해서 아예 진행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런 부분에 채권자 입장에서 소액이면서 무의미한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강제 경매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강제 관리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관리인에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차임들, 수익들을 전부 관리하게끔 하고 채권자들에게 목적 달성할 때까지 배당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강제관리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소액이면서 후순위인 채권자들은 얼마든지 채권 확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강제 경매 또는 가압류까지가 한계이신 거죠, 실무에서는. 그리고 민사집행법 78조 3항에 강제 경매를 먼저 신청을 하고 안 될 경우에 강제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강제 관리를 먼저 하고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 거를 먼저 해도 관계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여기도 보시면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와 강제 관리 신청한 압류 채권자가 동일하지요. 처음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데 분명히 이 건물에서는 수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단 1원이라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채권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인데 등기부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읽혀지셔야 됩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 언제 취득을 했느냐, 제한 물권이 있느냐 여기에서 멈추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등기부 공시된 내용 읽으신 거에 불과하시다고. 등기를 보시려면 이런 내용이 들여다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 동시에 가능하고, 또 민사집행법 78조 4항에는요 강제 관리 신청은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사집행법 294조로 가서 가압류를 목적으로 한 강제 관리라는 제목으로 가압류를 위하여 강제 관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끔 채권을 만족시켜 주게끔 하는 제도가 강제 관리 제도입니다. 혹시 채권자 입장이시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채무자 입장이시라면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200, 300주 이 정도는 안 주고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나 돈 한 푼 안 줬어 라고 혹시 호언장담하시는 분들 악덕 채무자지요. 그런 분들 대한민국 법령에 촘촘히 설자리 없게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권자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처음 접하신다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순위번호 5번에 말소된 흔적이 있습니다. 5번이나 8번. 저한테 실무교육 받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는 현재 유효사항 내용만 열람하셔서는 절대 위험하시고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열람하신 뒤에 이 등기가 등기된 순서는 순위 번호대로 있지만 말소된 순서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소된 기록이 있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말소됐는지 이걸 꼭 찾아가십니다. 뒤에 흔적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원인으로 말소됐는지 이 부분을 꼭 밝혀내시고, 여기에 보전 처분이 현재 유효사항만 열람을 하시면 안 보이시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보전 처분을 2번이나 앞에 이제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순위번호 10번에 세 번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 건은 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순위번호 12번 보전 처분이 2023년 8월 17일자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2020년 4월 24일에 경매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보전 처분이 있을 때 이걸 낙찰을 받아도 될지 안 될지, 이런 데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밝혀내실 건지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강제 집행하고는 이런 부분이 기본 교재 권리분석 체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록들이 보이시면 현재 말소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페이지에 순위번호 12번 보전 처분을 검토하십니다. 하단에 보시면 열람 일시가 한 달이에요. 딱 오늘 한 달 됐네요. 9월 4일. 그때까지 말소되지 않은 건데 경매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보전 처분 등기 원인란을 보시면 2023년 7월 31일 법원, 회생법원이지요. 재산 보전 처분, 일종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처분 같은 개념인데, 바로에 2023 회합 151이라고 사건별 구호 문자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 각 법원에 어느 법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원에 들어가셔서 이 사건 번호 입력을 하시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취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취하가 되고 기각이 돼도 앞에 사건 3건을 보시면 말소된
기간을 보세요. 순위번호 5번 1페이지. 보전 처분이 2021년 7월 19일에 공시가 되었다가 2021년 11월 9일에 기각이 되고 2021년 11월 17일에 공시가 되는데 보전 처분이 있어도 11월 4개월여 지나서 말소가 되죠. 8번 보전 처분도 2022년 4월 7일께 다음 페이지에 11월 30일에 말소가 됩니다. 그럼 지금 12번 보전 처분도 효력은 없으나 아직 말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라 실제 이 사건 검색을 하시면 앞에 순위번호 경매사건 4번 사건 번호 있죠? 검색하시면 기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건별 부호 문자에 채무자 및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 회생사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회생사건을 회라고 앞에 붙입니다. 단독판사 사건이면 회단, 합의부 사건이면 회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파산사건이면 앞에 하자가 들어가요. 하단이면 파산사건, 단독판사 사건, 합이면 합의부 사건. 개인회생 같은 경우 개회라고 붙습니다. 개회단이나 개회합인데 이 회합이나 회단, 회생사건은 파산이나 개인 회생과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파산사건이나 개인 회생사건은 파산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와 별도로 갑구나 을구에 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나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이 있으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무관하게. 그런데 회생사건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 담보권자라 해도 유효하게 진행하는 회생 절차에서는 나는 이 절차와 별개로 내 별도로 채권 회수할 거야 라는 결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환취권은 다 인정이 되는데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면 안 될 권리, 그런 권리들을 원래 권리자가 환취해가는 권리는 어떤 절차든 인정이 되지만 회생 사건에서는 결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 실행이든 이미 실행되던 담보권 실행 모든 절차가 보전처분 절차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조에 의해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생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시면 금지 명령 공고되어 있다. 공고문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법원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검토하신 뒤에 이 경매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서 낙찰받아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등기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인정 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중개하시는 분들 이게 혹시 일반 경매 사건이 아니라 일반 중개 사건인데 당사자는 아시잖아요. 이해관계는 이거 등기만 말소 안 됐지 효력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실지라도 확인이 안 되십니다. 그런 확인 설명을 못 하시고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사건들 회합 그동안 이런 등기를 처음 보시진 않을 겁니다. 어떤 경로든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들여다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회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재권과 환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여다 보이셔야 권리 분석이 되시는 거지요. 여기 있는 내용 말소됐어? 효력 없어. 말소 안 되는 거는 보니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네? 괜찮겠네.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보충 자료라고 올려드린 자료가 이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는요, 2주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2주 후에 굴복하신 분이 계실 테고 극복하실 분들은 또 뵐 수 있겠지요. 그 빈자리는 지금 50여 분 넘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원이 되시게 되고 오늘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기록입니다. 고통을 드려요.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알미우시겠지요. 고전 처분, 파산 사건, 회생 사건, 개인 회생 사건 처리하실 수 없겠지요. 어느 것 하나도. 익숙하신 얼굴을 보십니다. 이 페이지요. 이것도 고전처분권에 분명히 의구가 있었는데도 이 2009년 4월 20일에 설정된 이 근저당권이 결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생 사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등기 보시면서 접수란이 2009년 4월 20일인데 물론 연회 때 같으시면 말소된 부분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겠지요. 채권 최고액이 430억 넘었었지요.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이 2007-5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기시면 제가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등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동담보 목록은 2007년이라는 게 앞에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 자체로 보면 모순이지요. 아니 지금 등기는 2009년에 처음 공시를 하면서 4월 20일에 근데 담보 목록 생성된 연도가 2007년도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로를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 보실 때 이 얘기는 토지를 먼저 담보로 토지 몇 필지가 있었겠지요. 2007년 당시에 공동담보로 설정을 하고 430억 넘는 금액을 근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 78조 3항에는요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펼쳐보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게 있으면 말소가 됐어도 이 당시에 담보 목록 열람을 하셔서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떤 물건들이 서로 공동담보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고 말소되지 말아야 될 등기들 말소된 거 많이 있습니다. 정작 말소시켜야 될 거 말소 안 시키고 거저식 권리 행사하는 등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소되었어도 항상 유념을 하시고 2007- 등기 번호 나오잖아요. 그리고 4건까지는 공동담보를 여기에 직접 기재를 하죠. 그 4건 중에는 이 해당 물건도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 3건까지는 직접 여기 기재를 하고 5건부터는 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목록 번호를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이 물건 이외에 4건이 공동담보로 얽혀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공동담보를 2007년에 설정을 하고 분명히 약정을 할 때 그랬겠지요. 이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을 추가로 담보 설정해 주겠다 약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 계약이라고 등기 원인에 돼 있는데 그럼 2009년 4월 20일에 하면서 목록은 2007년도 공동담보 목록에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배당 관계에서 혹시라도 부실채권 NPL 관심이 있으셨던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데 배당 관계 액수가 달랐죠. 부실채권 잘못 인수하시면 그래서 공동담보로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담보권이 미치는 게 어떤 물건들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1번 부기등기를 보시면 2009년 4월 20일에 채권 최고액이 7,540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면서 원인이 공동담보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7,540만 원은 바로 703호에만 미치는 거라는 의미겠죠. 근데 저는 바로 이 공동담보 해제되고 430억을 이 물건이 여러 물건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는 의미에서는 해소가 되었을지 몰라도 저는 이게 아직 완전한 해소가 됐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적적 근저당권이 아닐까. 기본 교재 오늘 준비해 오신 분들요, 기본 교재 1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사항에 공시, 미공시 및 진위라고 정리를 해드린 부분에 하항을 보시면요, 누적적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되시지요? 그리고 1페이지요. 차례 말고 본문 1페이지. 본문 1페이지에 기본사항, 제1장 기본사항 1. 공시 및 공시, 미공시 및 진위 중에 하항에 보시면 한문으로 누적적 있습니다. 근저당권 2014-4의 51756 이 사건이 부록이 있습니다. 결지 56페이지 보시면요, 앞부분만 보신 분들은 56페이지에 보시면 근저당권 기본 내역 정리를 해드렸고요. 결지로 57페이지에 그 판결문 1심, 2심, 3심 전부 검토를 해서 배당을 얼마 정도 받아가시겠는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누적적 근저당권을 이해하시려면 이 편에 보시고 최소한 여기 결지로 첨부해드린 내용 같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다 해드리면 오늘 4시간 동안 해도 못해요. 저는 골격만 잡아드리고 경로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습은 각자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계속 이 과정은 이어질 텐데, 이 기본 골격이 끝나면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해당 사건을 가지고. 이게 누적적 근저당권이 공동담보 형태, 그동안은 보시면 공동담보가 2건 이상이 공동담보인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4건까지는 직접 여기에 기재를 하고 5건부터는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누적적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합산을 합니다. 기본 아까 430억짜리는 물건 전체가 430억이라고 전부 기재가 돼 있어요. 똑같이 어떤 물건을 봐도. 근데 그 채권 최고액은 합산을 하지 않고 이 여러 물건이 하나의 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한다, 이런 의미인데, 누적적 근저당권은 채권의 기본 계약은 하나지만 담보를 하는 그 물건들의 각각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면서 등기를 하는 근저당권을 누적적 근저당권이라 하면서 그건 채권 최고액을 전부 합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7,500씩 분할이 된 게 430억이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703호 이 호수가 이것만 부담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중개를 하실 때 이것만 부담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채권 최고액이 분리돼서 공시됐다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채권 기본 계약 자체를 각 호수별로 5천만 원씩 분할해서 계약서를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든 대출 약정을 별도로 했으면 이거 하나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기본 채권은 300억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 호수마다 7,500 정도씩 근저당권을 분리해서 등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나 옆에 다른 호수들이 전부 하나의 채권을 동일하게 담보하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면 이거 하나는 말소가 되겠지만은 운이 안 좋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수백 건의 물건 중에 어떤 거를 선정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코가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다른 호수, 300개 호수가 균등하게 동시에 됐더라면, 그리고 동시에 배당을 했더라면 내 물건으로 한 3천만 원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됐던 후순위 권리자에게 채무 변제라도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선순위 채권자가 여기에서 다 흡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 소유자들은 민법 481조 법정대위 요건을 갖춰서 매각이 되지 않은 공동담보로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채무자의 재산들을 대위권을 행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건에 있는 다른 권리자들은 이 물건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이 소유자가 민법 481조에 의해서 법정대위에 의해서 대위권을 행사하고 다른 물건에 취득한 그 권리에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여러분께서 중개하신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굳이 여기서 다른 채권자들 얘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들으셔야 하는지, 임차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익숙하시잖아요. 경험 많으시죠. 그게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저당권이 공동담보 해소된 원인이 계약서를 300억, 400억 되는 기본 계약서를 각 세대별로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분할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하나씩 근저당권을 하나씩 분리해서 7,000, 7,500 설정을 했다면 딱 한 건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기본 계약은 변함이 없이 근저당권만 분할을 해서 했다면 결국은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 수 없는 데만 편해지죠. 이거 하나만 말씀 지키면 되고, 공동담보로 얽혀 있으면 공동담보 목록 그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전부를 각 호수별로 전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편하게 말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1번 근저당권도 아직 못 넘어갔어요, 지금. 1번 근저당권 그동안 등기 보시는 내용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파악을 하시면서 보셨는지 두려우시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네요. 1-2번에 등기 원인 2018년 10월 22일 등기 원인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계약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 인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근저당권 기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자의 채무자의 권리를 인수하면 계약 인수라 해서 포괄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인수를 하면 일부 인수가 되겠죠. 그게 확정적으로 면책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해서 확정채무, 중첩적 인수, 면책적 인수 이런 기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권리관계가 이전이 될 때도 계약 양도라고 되어 있으면 인수가 아니라, 이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 기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다른 제3자가 양수를 하면 계약 양도라는 표현으로 근저당권이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데, 가끔씩 확정채권 일부 양도 또는 확정채권 일부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등기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걸리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채권 일부 양도는 가능하지만 근저당권 자체를 분리를 해서 일부 양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현행법이자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게 양도된 근저당권을 일부를 또 부실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하세요.
배당 이건도 못 받습니다. 변제당권이 양도되는 부분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뒤에 양도지, 확정 전에 일부 양도, 채권 자체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변제당권을 분리해서 일부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무효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2019년 5월 22일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했고요. 신청한 날은 여기 안 나오죠. 가압류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소유자가,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라거나 상속인들을 추적하지 않고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선순위에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2019년 5월 20일에 등기된 때부터 기산을 하셔서 1990년 9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된 걸 집행됐다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10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고요.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는 5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고, 2005년 7월 28일부터 현재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는 가압류 규정을 일부 준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민사집행법 288조 1항에 그 조항이 적용이 돼서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이 됐다, 등기된 날로부터 임차인이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본안은 보증금 관한 청구소송이죠.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취소 대상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취소소송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은 말소될 운명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채권으로 배당을 받다 보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2019년이면 지금 4년 전이에요. 이런 등기 보실 때도 경매사건의 선순위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중개사님을 찾아오십니다. 나 지금 거기 계약 기간 2년 지나서 1년도 더 살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어떻게 해야 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놓고 나가세요.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신청해서는 안 되고요, 결정도 안 되고 집행되고 등기된 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등기된 거 보고 나가셔야 집행이 기준입니다. 자, 법원에 들어가는 모든 소송 관계된 건 신청일이 있고 인용일이 있고 결정이겠죠. 그걸 처분을 하게 되면 집행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 3단계 날짜를 꼭 구분을 하셔서 집행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19년 5월 20일부터 만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2022년 6월쯤에 제기했다. 3년 넘었죠. 넘어서 본안소송 제기했어도 이건 말소 취소 요건이에요. 그 안에 제기하지 않았으면 본안소송은 본안소송대로 진행이 되지만 이 등기는 말소될 운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항 요건으로서 어차피 최선순위에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을 게 없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지라도 이게 말소가 확실하다면 이해관계인들은, 입찰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 보실 상황이고, 중개사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청해놓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계약력이 없어졌어요. 등기된 거 보고 나가서 이렇게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2페이지밖에 못 봤고요. 저는 이걸 1시간 정도에 가볍게 전달해드리고 주 교재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3페이지요. 토지 등기.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표제부 표시번호 1번이 말소가 됐는데 현재 유효사항을 열람을 하시면 이게 보이시지 않겠지. 2번부터 보이실 겁니다. 표시번호 1번에 보시면 바로 말소됐지만 전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등기 이전에 폐쇄 등기 확인하셔야 되고요. 갑구 순위번호 1번 밑에 전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수란을 보시면 1935년 9월 16일이에요. 원인은 34년 11월 22일이고 조선신탁 주식회사.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지금 공부하신. 물론 수시로 개정, 전부 개정 이렇게 했지만 60년 1월 1일에 부동산 등기법이 대한민국에 제정되어 시행이 됐는데 35년 일제강점기지요. 그럼 이 등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순위번호 2번을 보시니까 2022년 12월 14일 등기됐는데 원인이 1948년 9월 11일 권리 기소 소유자고 35년부터 계산을 하시면요 90년이 넘었어요. 90년 등기를 아직도 해결 안 된 이런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등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중개하시면서 이런 거 아니어도 중개 잘 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과연 이 등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요? 이거 아니어도 중개 잘 하셨다고 근데 대한민국에 남북 통틀어서 한반도 일제 치하에서 35년을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 모든 전 국토, 그 당시 국가는 일본국이죠. 그 당시 전 국토가 영향을 다 미쳤어요.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 흐름을 찾지 못하시고 어떻게 토지를 중개를 하시고 토지를 권리 취득을 하시고 아무 일 없으셨으면 운이 좋으셨지요. 근데 이 등기가 딱 지금 한 페이지네요. 한 통인데 딱 한 페이지. 등기 한 통이 이 한 페이지짜리도 있지만 제가 권리분석하면서 10수년 전에 가장 많은 등기 분량을 본 게 한 통에 3056매짜리 복사용지가 500매짜리 5건이 2500매가 한 박스예요. 그리고 500매짜리 한 권 그리고 또 36매가 더 있는 게 한 통 5000매 넘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의 권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 수억이 될 수도 있는데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 있는 내용을 제가 준비한 게 51페이지짜리예요. 본론으로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되는데 도로, 국어 250평 경매 나온 거를 4억 9.5억 정도 감정한 걸 세 분이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한 분이 반, 한 분이 2분의 1씩 2억 300에 공동 투자했다가 2016년에 투자해서 2017년에 지자체 단체장을 상대로 100만 원 넘는 부당이득금 청구했다가 미군정 법령 1945년 9월 25일 미군정 법령 제2호 1945년 12월 6일 미군정 법령 제33호 이게 재헌헌법 47년 8월 17일이죠? 7월 17일 재헌절이 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100조에 해당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합헌이다 판단받고 결국은 패소를 했어요. 2억 넘게 투자하셨다. 경매 사건에. 자, 도로 미굴용지다에서 유튜브나
검증되지 않은 서점들 가보시면 서적들 저서 많이 나와요. 과연 그 미불용지가 득이 될지 어떨지 패가망신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일심이 망가지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게 낫지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